자기랑 나랑. 내 닉네임. 사이즈는 아, 두 개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게요.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노트가 없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인요? 하나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 여기로 하시면. 조남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이름. 김일.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님. 예, 저희 망치기 방송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망치기 처음 보셨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살펴가세요. 딸이 소원이. 예, 네, 원래 예. 꼭 가기도 쉽고 같이 네. 보러 오고 싶다고 그랬는데. 몇 살이에요? 12살. 12살. 이제 이거 나가시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거 화면 나가시니까 좀 네. 잠깐 올려줘. 자, 의자 있으면 아니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위쪽 올려놨어요. 아니, 다 나와도 상관없지?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일단, 조용해졌다. 역시, 저의 상황 판단 능력, 빠르죠? 예. 제가, 그래서 내가 아까 먹던 치즈 어디 갔냐? 아, 정말 바빴습니다. 치즈를 물고, 생방송으로 들으면서, 예. 치즈를 물고 사인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러면서 길 건너 인사하는 나는 1인 나역이야. 네, 바로 들리죠? 네, 소리만 조금 줄여주실래요? 네. 이건 무슨 치즈인데 노랗죠? 고마워요. 호박치즈. 별걸 다 하는구나. 예. 맞은편에 미녀들이 쭉 앉아서 나를 보는 줄 알았더니 거울 보는구나. 자, 아, 오늘 뉴스 짚어주실 거 몇 개 있던데, 내가 시킴질 하지 말랬지? 그러나 나도 준비했어.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호남 이야기, 호남과 박정희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짚어봤고, 새누리당을 찍으면 발전할 거라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호남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된다. 그 미래 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식량 산업을 신산업으로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헌론 이야기 있죠? 식량 안보로 마무리를 하고, 개헌론이 요즘에 지금 막 떠오르는 화두예요. 오늘 김성환의 행간 보셨나요? 김성환의 행간이란, 이제 앱스토어에서 레인보우를 다운받으시면, 그러니까 CBS 레인보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운받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그 CBS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아마 이제 그 CBS도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7시 반부터 9시까지가 김현정의 뉴스쇼, 그 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가 박재홍의 굿모닝 뉴스, 그 7시부터 7시 반까지가 이재용의 아침 뉴스인데, 그가 6시부터 9시까지가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김성환의 행간이라는 프로에 보면 이 사람이 이게 나름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 개헌론의 핵심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뭐냐, 개헌론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의원 내각제는 나쁜데 근데 저기 대통령 중임제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개헌론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지금 이제 정세균 의장이 되자마자 개헌론을 던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호남 출신 우윤근이라는 의원을 그 사무총장을 만들었는데, 이 우윤근이라는 의원이 주장하는 건 의원 내각제 개헌이에요. 알고 보니까 박근혜 간첩,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의원 내각제하고 의원 집정부제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의원 내각제는 그 행정부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제가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선출하겠다, 그런 뜻으로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거고, 지금 박근혜와 친박이 주장하는 건 의원 집정부제래요. 그게 이제 외치와 내치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영구 독재를 하려는 그런 의도로 친박이 추진하는 건 의원 집정부제. 그래서 개헌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와 친박은 의원 집정부제 개헌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서 언제든 독재를 할 수 있으니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를 직접 선출하는 의원 내각제로 가자. 이게 심상정도 그 주장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소위 대통령 후보들은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한다. 그래서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오늘 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개헌론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다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다. 그리고 가령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의원 내각제로 가자, 대권 후보들은 반대할 거다. 근데 그 또 친박은 친박대로 의원 집정부제로 가자. 그럼 대선 후보들은 4년 중임제만 원샷 개헌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 대통령만 4년 중임제로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박근혜 양께서 말씀하시길, 참 나쁜 대통령, 그 한마디로 그냥 뭉개버렸던 바로 그 사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개헌의 필요성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지금 그 박근혜가 장기 독재를 할까봐, 장기 영구 독재를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87년 그 헌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5년 단임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5년밖에 못했던 거죠. 물론 이명박 박근혜가 5년씩만 한 건 고마운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5년밖에 못했다는 거. 그런데 사실 이명박이 만약에 4년 중임제였다면, 그랬다면 이명박이 그렇게 먹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잘해야 그 다음에 재임 대선을 꿈꾸면서 적어도 4년은 국민 눈치를 봤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5년 안에 다 해먹자. 그래가지고 죄 해먹고선 200조 원 해먹고 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룰루랄라 자전거 도로에서 셀카 찍으면서 릴렉스 수박씨 발랐어 18통을 먹이고 싶은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지금 박근혜도, 근데 이제 박근혜는 목적이 뭐냐, 장기 독재야.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가 그 의원 집정부제가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은 외치만 하고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만 하고, 안으로 내부적인 일은 총리가 알아서 하는 그런 방식이래요. 여러분, 이게 뭐가 생각나세요? 친박이 그 의원 집정부제를 추구한다. 이것과 연관된 게 뭘까요? 박근혜 해외여행. 박근혜 해외여행이 그 의원 집정부제를 목표로, 박근혜가 꿈꾸는 영구집권은 평생 국민의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는 거예요. 해외여행.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아신 거예요? 모른 거예요? 예? 몰랐죠?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처음 들었어 그 얘기를. 김성환 행간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지금 친박이 주장하는 거는 이원 집정부제 중에서 대통령은 외치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일만 하고 내부적인 일은 총리에게 맡긴다 이런 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계속 국민 돈으로 해외여행을 1년에 절반 가까이 나가 있는 이유가 그걸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국민 세금으로 평생 해외여행 가는 게 지금 이제 꿈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의원 내각제를 만들어 내 친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해외여행이나 가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박이 이원 집정부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여기, 예. 자, 나라 망신 쓰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볼 때 나라 망신이지.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해외에 가서 자기가 이란에서 42조 원짜리 계약을 땄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42개의 계약을 땄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고, 실제로 법적인 가능성이 있는 건 6개밖에 없다. 그리고 또 뭐 그 우즈베키스탄이었죠? 어디였죠? 에티오피아에 가서 뭐 그 아프리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청년 교류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에티오피아 홈페이지에서 박근혜가 2천억씩 주기로 했다. 누구 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였어요? 우간다에 가서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기로 약속했다. 우간다가 거짓말이다! 그러더니만 이제 동아프리카의 경제대국 케냐를 동아프리카 경제대국이라고 그러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 왜? 우리 언니가 케냐에 살다 와서 알아요? 케냐 거기 어디냐? 그거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그게 어떻게 경제대국. 웃기는 건 결국은 케냐에 가서 뭐 얻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케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성과 발표 나온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끔찍한 게 어디예요? 프랑스죠. 프랑스의 순방. 사실 맨 처음에 갈 때 뭐라냐?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꼬박 속았는데 정상회담을 했으면 발표가 났겠죠? 발표가 안 나와. 정상회담 안 했어. 그럼 가서 뭐 했을까요? 공연 봤죠. 그리고 보이그룹, 아이돌 그룹이랑 사진 찍으면서 얼굴이 크네요 할 수 없으니까 피부가 고우시네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프랑스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매우 미안해한대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기 며칠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1층이 다 잠겨갖고 루브르 박물관의 미술품을 뺀 게 처음 있는 일이래요. 루브르 박물관의 미술품을 2층으로 다 옮기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1층이 전부 다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떠나면서 비가 그쳤다는 거야. 이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는 거. 네, 냉동실에. 주워 먹는 거라 골고루 샀어요. 어머 어떡해. 내가 말을 하지 말걸. 아니요. 다음번에는 제가 트럭을 갖고 올게요. 오시기만 하세요. 자주 오시기만? 아, 이게 농담이었어요. 예. 깜짝이야. 갑자기 막 소름이 쫙. 전 사실 아까 식당도요. 사실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너무 막 죄송하고 근데 오프라인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 등 뒤에서 전화번호를 교류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다음날 모여 앉아서 망치를 축출하자 이러면 어떡하지? 예, 그런데 지금 막 여러분 너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지금 어떡할 거야? 예, 이거 지금 정리해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그 사장님께서 5시 반에 출발하지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 자매들 준다고 소금을 한 3포대는 가져올 거. 냉동고도 사셨으니까. 냉동고. 네, 저 냉동고 샀습니다. 냉동고 사고 사실 저 호남에 온 거예요. 왜냐? 네, 신랑이 지난 주일날 드디어 잔소리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새 식구 살면서 냉동고가 왜 필요하냐? 그것도 낭비다. 자꾸만 음식물 냉장고에 쟁여두는 거 그거 낭비라고. 세상에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데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갈 것 같아서 나 차 샀어 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신랑이 부들부들 떨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바깥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안 들어왔어요. 담배를 못 피거든요. 아마 한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한 톨 한 톨 버리면서 마음을 삭힌 것 같아요. 예, 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구 미워하는 거 마음속에 음식물 쓰레기다. 아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내가 망치를 미워하는 건 음식물 쓰레기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좌우지간 제가 신랑의 눈에서 당분간 안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네, 뭐라고요? 그쵸. 아, 그건 일상이고. 예, 뽀뽀하고 전화하고 이건 다 일상인데, 그 신랑이 이렇게 저를 오래 보면, 냉동고하고 저를 번갈아 보면 표정이 굳어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부들은 좋아한다는데, 우리 신랑이 이제 워낙 음식물을 막 쌓이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냉장고 청소를 자주 해요. 그래서 죄버려! 그때 내가 뭐가 먹고 싶은 게 있었어. 찾아보면 없는 거야. 틀림없이 내가 어저께 그 딸이 남긴 닭을 봤단 말이야. 다음날 없어. 이미 버린 거야. 그 다음에 뭐 내가 몰래 숨겨놓은 만두. 다음날 보면 없어. 오래됐대. 오래되긴 뭘 유통기한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냉동고를 샀거든요. 냉동고 샀다고 저렇게, 저를 갈구고 있습니다. 뭐 누가 안내 말씀을 드리는 거야? 네 시부터 또 뭐 또 막 속 시끄러운가? 예.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 개헌이 왜 나왔냐? 개헌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개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헌이 가능하냐라고 물으면 다들 글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개헌 얘기를 막 세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오늘 김성환의 행간을 통해 느낀 건 이 사람들이 의원 내각제를 강조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점을 강조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의원 내각제가 되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좀 설계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의원 내각제라는 게 뭐냐면 그 대통령 선거를 따로 하지 않고, 원래는 그 가령 이제 독일 메르켈 대통령이에요, 총리예요? 총리죠. 그 다음에 아베 총리죠. 그 다음에 영국의 캐머런 총리죠. 그래서 이 총리가 있는 나라들이 소위 의원 내각제예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는 말은 국회의원이 내각, 즉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만 하면 가장 다수당이 총리를 자동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그 의원 내각제가 사실은 책임 정치라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 뭐냐면 가령 총리가 정치를 잘못했어. 그래서 나라의 뭐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는 거예요. 의회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신임을 묻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재신임을 해주면 계속 또 이 총리가 이어가는, 그게 의원 내각제고 선진국형이죠. 근데 이게 일본으로 오게 되면 어떤 식이냐? 잘못했을 때 의회를 해산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제일 인기 있을 때 의회를 해산해요. 그래서 계속 독재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해산하지 않고 자기가 잘했을 때 의회를 다시 뽑고 다시 뽑아서, 그 일본의 자민당이 40년 독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민당 독재의 마지막 결정타가 아베인 거예요. 아베는 누구예요? 우리 땅에 조선 총독부로 왔던 그자의 후손이고, 지금 박근혜를 협박해서 위안부 협상을 개떡같이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유사시에 일본군이 쳐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게 아베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반도 정세를 잘 봐야 되는데, 왜 얘기가 또 딴 데로 썼어? 좌우지간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책임 정치라는 걸 강조하면, 그쵸. 만약에 대한민국에 새누리당이 없으면, 만약에 대한민국에 묻지마 지지가 없으면 의원 내각제가 이상적인 정치 형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누리당과 묻지마 지지 세력이 있는 거야. 묻지마 지지 유권자. 그런데다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다? 제가 방송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소선거구 제도. 소선거구 제도가 뭐냐 하면 국회의원을
이게 국회의원을 뽑는 구역을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서 그 지역에서 1등한 한 사람이 무조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나쁘냐? 옛날에는요, 소선거구제를 위해서 막 데모를 했대요. 왜냐? 가령 유명한 사람, 언론에서 막 띄워준 사람만 그 정치를 하니까 우리 동네 대표는 우리들이 뽑게 해달라. 그래서 소선거구 제도를 80년대에는 요구했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소선거구 제도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야권표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 동네에서 열린우리당하고 그러니까 2004년 총선 때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는 분위기였던 그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표를 갈라내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강제로 내게 하는 거야. 근데 아무도 진짜 민주당이 안 나오니까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그 동네 부위원장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시킨 거예요. 그래서 표를 가르는 그런 전술을 쓰는 거고요.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더민주 후보가 표가 갈라지니까 야권 우세 지역인데 새누리당이 압승했잖아요. 그게 그런 식이에요. 즉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뭐만 하면 된다. 야권표만 명분을 만들어서 갈라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총선 때 통진당을 계속 띄운 이유가 뭐냐? 통진당 젊은 사람은 통진당 찍으라는 거야. 그래야 야권표가 갈라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엔 통진당이 전부 다 해산됐으니까 정의당을 띄울 수 없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의당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을 찍어라 해서 목적은 수도권에서 더민주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수도권에서 그 호남 비율이 적은 동네에서는 더민주가 다 이기고 호남이 많은 동네에서는 더민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소위 여기 호남에서 시작된 3번 열풍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제가 계속 호남에 오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는 이제 호남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이고 민주주의와 시사를 잘한다 라는 서울 사람들은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광주를 통해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호남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내려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머, 광주에 전부 종편을 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종편을 틀고, 그러니까 채널A, TV조선, MBN 이게 종편이에요. 그거를 다 틀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채널A나 TV조선, MBN에서는 허위 사실을 굉장히 많이 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막 웃기고 재미있는 가령 막 그 며느리들하고 싸우고 막 이런 얘기들 막 자극적으로 보여주고 건강에 관련된 프로들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웃기는 예능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틀어놨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나오는 거짓말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이석기 변장 도피 중. 2013년 8월에 이석기라는 통진당 의원이 자기가 내라는 바다 걸려서 변장해서 도피 중이라고 TV조선에서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한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고 그래서 통진당을 해산해야 된다는 여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허위사실이에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종편이 도대체 어떻게 이 광주에 자리 잡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에서 1980년에 MBC, 그 광주 MBC를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보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광주 시민이 방송국을 불태웠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언론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철천지 한을 갖고 있을 걸로 믿었던 광주가 그래서 봤더니 종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오면서 또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호남에 종편이 퍼진 이유가 그 텔레비전을 보급하면서 너 박근혜지? 이명박이야? 뭐 보통 치기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그 기사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지금 삭제했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왜 서울에서
서울은 이제 저희가 아파트 주말에 장터를 가면, 그 아파트 장터에 가면 10,000원짜리를 쫙 펼쳐가지고 사모님 현찰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000원이었는데 50,000원 되고 지금 80,000원 되고 100,000원 되면서 현찰을 쫙 보여줘요. 그러면서 돈 받고 신문 보십시오. 그 조선일보예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요. 그거 신문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였냐? 사모님 자전거 들여가시죠. 그러면서 자전거를 주고 그 자전거를 받고 그냥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이 서울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팔았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사람들이 잘 안 봐. 그런데 그걸 어디다 써? 마늘 깔 때 깔아놓고 보다가 어메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창문 닦을 때 쭉 듣다가 어메 이렇게 되면서 조선일보 팔았단 말이죠. 그러더니만 요즘엔 현찰을 주고 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종이신문이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얘네들이 TV를 2012년에 나왔던 기사래요. 근데 지금 찾을 수 없다니까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그 몇 시간 동안 종편을 보는 조건으로 그 텔레비전을 공급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텔레비전 값이 그러니까는 자전거 뿌리고 현찰 뿌리듯이 텔레비전을 뿌린 거죠. 와, 이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반가워요. 예, 망치 부인이에요. 예, 고마워요. 어디 살아요? 부산이요. 부산이요? 부산에서 놀러 온 거예요?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예. 부산 청년들이 인사하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전국 일주를 하지 말고 그냥 여기를 주말만 넣을까? 어제도 보고 농담이에요. 예, 농담이에요, 여러분. 네, 이거 진심으로 보시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순천까지 나를 안전하게 보내는 게 여러분의 의무라 그랬어요. 예. 자, 여기서 지금 막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 자, 시간 1시간 남았고. 예,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종편. 예. 그래서 이 종편에서 이야기하는 걸 사실 습관적으로 틀어놓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수도권도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랬냐면 2012년까지, 그러니까 종편이 처음 생긴 게 2009년, 10년에 생겨요. 근데 맨 처음부터 우리는 종편을 거부하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편이 만들어지자마자 채널 삭제하기 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한 시간이 지나니까 삭제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근데 그게 널리 퍼져갖고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종편을 틀어놓고 있더라. 이게 2012년경에 우리가 파악이 돼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했냐면 식당에 종편이 틀어져 있는 식당에 있다. 일단 들어간다. 그리고 제일 비싼 걸 주문한다. 그리고 종편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한다. 근데 안 돌리면 주문 취소하고 나간다. 이거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식당마다 우리가 종편을 보고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채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안 돌려주면 주문을 취소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서울은 식당에서 종편을 못 틀어요. 종편 틀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공서에를 가면 채널A, TV조선, MBN을 옛날에 틀어놨었어요. 그러면 거기 노동조합을 공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그 종편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항의를 하라고. 가령 이제 VIP 고객들이 가서 지점장 나와. 채널이 왜 저래?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점장이 아니니까. 아니, VIP가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특히 경비 아저씨한테 음료수 사주고. 응?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기 운동. 그래서 서울에서는 관공서하고 식당에서 종편 안 보기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는 곳에서는 종편을 저는 안 봤어요. 제가 이제 종편을 보면 심장 마비가 올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지난 총선 때는 제가 소리를 들으면 충격받을까봐 화면만 봤죠. 어머, 화면 보니까 진짜 화면을 표정이 달라. 문재인은 이런 장면 나와. 꼭 진짜 모자란 사람처럼 그런 장면 나오고 안철수는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딱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진짜 못돼요. 그리고 뭐 자막이 너무 파렴치한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안철수와 파렴치한 문재인. 아, 진짜 방송 중에 고맙습니다. 네, 아유,
트럭을 갖고 와야 돼. 토렌토 뒷자리를 접어야 돼.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종편이 뭐예요? 종편이 뭐냐?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종편이라는 건 종합편성 채널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모든 케이블은 한 분야만 하게 되어 있어요. 스포츠는 스포츠,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예능이면 예능, 뉴스면 뉴스,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편성 채널은 그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든 나라에서 종합편성 채널은 한 개 이상 있지 않아요. 미국의 폭스 채널이 바로 그런 채널이었고 그 폭스 채널이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채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종합편성 채널이 무려 4개. 그래서 채널 TV조선, 채널A, MBN, JTBC 4개나 돼요. 근데 그 중에서 JTBC하고 MBN이 삼성가예요. 삼성 계열인데 이 삼성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얘네는 양쪽을 공략한 거야. MBN은 보수적 성향의 한나라당 지지자들용, JTBC는 야권 지지자용, 이렇게 종편을 따로 굴리는 거고, 채널A TV조선은 오로지 어르신용. 사실 하고 싶은 말 따로 있지만 어르신용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세뇌시키려는 목적으로 채널A TV조선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야. 가령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 까기. 와, 우리 어머니 눈빛이 반짝반짝. 그래서 채널 조용히 삭제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하셨어. 야, 재밌는 게 안 한다 요즘에. 끝났어요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호남 분들이 종편을 본다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종편을 본다 하시면서 방치하면 안 돼요. 실제로 종편을 보는 식당에 들어가서 꺼달라고 요구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 이 종편은 사람의 뇌를 중독시키는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랑비에 빚었듯이 종편을 자꾸 보다 보면 정말 잘못돼. 그런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믿어. 아이, 그럴 리가 있어. 근데 자꾸만 얘기해. 가령 옆집 아줌마가 신랑 들어왔어? 들어왔지. 그래, 내가 잘못 봤나? 이러고 가. 다음날 와갖고 신랑 진짜 집에 제 시간에 들어왔어? 그럼. 내가 잘못 봤나? 자꾸만 이러면서 와가지고 신랑을 딴 데서 봤다. 이러면 어느 날부터 남편은 뭐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갈라쓰는 집 많아요. 그게 사소한 오해를 자꾸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철떡같이 믿었던 순진한 남편이 어느 날 바람둥이로 보이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문재인을, 예, 맞죠? 갑자기 두 분 사이에 뭔가 찌릿. 저를 나 믿지? 그래요. 네, 이렇게 부부간의 또 관계를 확인하고 가는. 절대로 저희 집은 냄새 안 맡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원래 문재인을 지지했던 호남의 지지력을 깎기 위해서 종편이 지난 총선 때 보여준 그 자막과 사실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 몇 달을 그렇게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렇게 했으면 부모님의 무덤을 파고 싶었을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세대시키는 방법으로 종편이 보도를 하더라.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가령 여러분이 방문한 곳에 IPTV를 보고 있더라. IPTV 특히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 TV를 보고 있더라.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망치 부인을 검색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자꾸 전화한대요. 망치가 안 나와. 그게 이제 검색해서 나와야 되니까. 망치가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래서 유튜브로 망치 부인을 보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그런 거 이제 약간 교양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위험해요. 바로 이제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망치 부인을 그냥 권하지 마시고, 그럼 뭘 하시냐? 종편 채널을 삭제하시는 거죠. 종합편성 채널을 채널 안 보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IPTV는요 채널 삭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 선호 채널 모드라는 게 따로 있죠. 그죠? 아니야, LG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선호 채널 모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호 채널 모드를 반드시 선택하고 들어가야 돼.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채널이 삭제됐어요. 이 IPTV가 맨 처음 버전은 안 보고 싶은 건 지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 되면서 채널 삭제가 안 돼요. 대신에 선호 채널이라는 거를 들어가야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게, 그러니까 강제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종편을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부모님들 거는 알아서 삭제들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식당 같은데 또는 관공서 같은데 가면 그냥 있지 마시고 꼭 항의를 하세요. 이거 틀지 마라. 이게 얼마나 거짓말하는데 하루 종일 거짓말하는 거 이걸 왜 틀어놨냐. 이거 국민들의 정서에 이거 도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 관공서에서 식당에서 그 종편을 틀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적극적인 운동을 해야지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대로 몇 시간 이상 보기로 계약이 돼 있다면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계약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그런 거는 보통 1년, 2년일 거야. 근데 사실은 6개월만 봐도 습관이잖아요. 자기가 보던 채널 보거든요. 저는 이제 맨날 여행 채널을 틀어놓고 자는데 여행 채널 안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6개월만 보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편을 어떻게 퇴출시킬 거냐, 그거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광주에서는 광주일보라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광주일보, 여기는 광주일보 안 오죠. 여기는 전북일보. 전북일보 성향은 어때요?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일보가 원래 되게 진보적인 성향이었대요. 근데 그 광주일보의 대주주가 바뀐 거야. 팔린 거야. 그래서 그 이명박 사돈인가로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사돈 계열사로. 그리고 난 다음에 광주일보가 이번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언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언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라고 가르치고 그래놓고 거짓말을 보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10년 동안 싸웠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2014년까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거짓말하네. 야, 그러면 야 미쳤다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광고비 내고 광고하겠냐? 이러면서 어디서 동네 아줌마가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머리 붓고서는 스님같이 생겨가지고 스님 밥이나 하세요 이러면서 안 믿었어요. 근데 네. 아 이거요? 아 예. 트럭을 주문을 해야 돼. 네, 하여튼 그래서 네, 경기전 앞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요? 광주일보 언론. 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사실 제가 14년까지니까 무려 8년 동안을 언론을 믿으면 안 된다. 언론이 거짓말한다. 그 얘기를 아무리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세월호 전원 구조. 사실 그 세월호 전원 구조를 다 믿었죠. 예, 누가 그게 오미자물이 도착했습니다. 정말 호남은 달라.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그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 아마 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모든 언론이 사실은 거짓말했잖아요. 전원 구조됐다고 얘기하고 선장이 뭐 돈 말렸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는 얘기에 초점 맞출 때 우리 망치부인 방송만이 오로지 진실에 다가가는 보도를 했고,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많이 신뢰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 종편의 거짓말 때문에, 그 세월호 때문에 정말 삶이 바뀌었어요. 정말 시청자들이 많이 신뢰하시고 우리 방송을 믿어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또 더 많이 조심하죠. 저는 감옥을 가도 사실적시로 가는 사람이에요. 망치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면 옛날에 잡아다가 사형을 시켰겠죠. 저는 절대 허위사실을 보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많은 제보가 들어와요.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그 많은 제보를 제가 만약에 여과 없이 보도했다면 실수가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반드시 보도가 나온 내용만 한다.
그런 이유가 제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동안의 방송을 끊임없이 해올 수 있었던 이유였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왜냐면 인터넷 방송하고 팟캐스트 하던 사람들이 종편에 많이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놓고 종편에 언제 출연할 거냐, 그러니까 나한테 정치하려고 그러느냐, 종편 나가려고 할 거냐, 이게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국회의원 따위를 하려고 내가 이 방송을 하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방송이 국회의원 300명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이 계속 살아서 국회의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요구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계속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일 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만약에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종편으로 나가서 국회의원 빨아주고 박근혜 빨아주고 이러면 대한민국이 난 썩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땅의 소금과 이 빛의 역할을 끝까지 하겠다. 옳은 방향을 남들이 다 욕해도 저기가 오라 씨! 이러면서 얘기할 것이고, 언제나 썩지 않도록 소금을 뿌리면서 상처에 소금을 때때로 뿌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망치 보이는 그 일을 계속 할 생각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의 내일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망치 보이는 방송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막 박수가 갑자기 너무 나오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는 그 개헌론 얘기를 할 때 요 의원 내각제로 몰아갈 거다. 근데 우리는 의원 내각제를 얘기하기 전에 온 국민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선거구 제도는요, 선거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개정해서 요 그 소선거구 제도를 중대선거구로 바꾸기 전에는 절대 의원 내각제 안 된다. 그걸 입장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요 얘기를 꼭 해야 돼. 두 가지. 소선거구제 개혁 없이 의원 내각제 안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반드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또 이명박 같은 사람이 나와서 먹튀해요. 5년 내내 털어먹고 가고, 아니면 박근혜 같이 나와서 5년 내내 해외여행만 다니고. 그러니 우리가 또 김대중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나와도 5년밖에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그리고 국회의원 그 선거는 반드시 소선거구제를 개혁한 뒤에 의원 내각제로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게 뭐냐면 양당제가 나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양당제가 나쁘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계속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서도 미국은 좋다고 그래요. 미국 양당제예요. 예, 미국 양당제입니다. 그런데 계속 양당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양당제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는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이 양당제였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언제나 제3당 제3후보를 띄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꼬라지가 된 건데, 그들은 양당제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양당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군소정당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한계가 있죠. 그 문제는 양당제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구 제도의 문제예요. 소선거구 제도하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진보 세력이 들어갈 수 없어요. 뭐 무슨 얘기야. 노회찬 심상정은 됐는데 노회찬 심상정 동네에 더민주가 나갔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양당제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미국부터 바꿔봐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선거구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중대선거구 제도. 그러면 중선거구 제도는 뭐냐. 가령 여기 전주에 완주 2명, 덕진 1명, 3명을 뽑잖아요. 그러면 중선거구 제도가 된다는 건 뭐냐면, 선거구를 지금은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3군데에서 1등을 한 사람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선거구 제도는 3개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3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민주 지지자들은 더민주 지지자한테 몰표를 주겠죠. 그러면 이제 뽑더라도 여기서 더민주 1명, 새누리 1명,
뭐 국민의당 1명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확장되면 뭐 전북에서도 몇 개 지역구를 묶어가지고 거기 가령 8명을 뽑는 지역구인데 한꺼번에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8명을 최상위 8명을 뽑아주는 거. 그러면 후보는 20명이 나오더라도 최상위 8명이니까 진보 정당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후보한테 몰표를 주면 그 사람은 당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선거구 제도예요. 대선거구 제도는 뭐냐면 그 정당에다가만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정당에다가만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당의 비례대표를 따로 투표하는 거예요. 정당의 비례대표 순번은 따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그 저기에다가 정당에다만 투표를 하면 그 각 정당별로 얻은 지지율을 가지고 그 국회의석을 나눠주는 거죠. 그게 대선거구 제도. 그래서 중대선거구가 되면 어느 정당이든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모아서 국회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지금같이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누구에게만 유리해? 새누리당에게만 유리하다. 왜? 언론 때문에. 무엇보다 사실 그러면 중대선거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에요. 뭐가 문제다? 언론. 이 종편이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가 계속 제가 이제 종편이 만들어질 때부터 싸웠어요.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제가 2009년에 그 종편을 만드는 법을 통과시킬 때 그때 제가 생방송하고 있었어요. 원래 우리나라의 신문방송법이 어땠냐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처럼 발행 부수의 1위, 2위를 차지하는 언론사는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그때 동양방송 기억하시죠? TBC 동양방송하고 중앙일보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중앙일보를 선택하고 TBC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게 신문방송법이었는데 그 신문방송법이 전두환이 만든 악법이다. 이때 또 전두환 팔아. 이번에 더민주 잡아먹을 때도 전두환 팔고 이것들 꼭 지들이 분리할 때만 팔아. 그래갖고 전두환이 만든 악법이라고 그러면서 종편을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그 종편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어땠냐?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투표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그때 170 몇 석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의석을 차지하고 중앙 이제 국회의장석을 차지하고 날치기를 하려고 그런 상황이었고 야당이 국회의장석을 차지하고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가서 막 뜯어내고 있던 한나라당이죠. 그때 막 뜯어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몸싸움이 막 치열한데 그때 갑자기 날치기로 안건이 상정돼요. 그 다음에 날치기로 투표가 되고 통과가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딱 제가 생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야 저기 한나라당 다 가 있는데 누가 투표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오마이TV하고 몇 개 방송사가 국회의원들한테 딱 화면을 돌린 거예요. 그러자 신지호라는 사람이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돌아다니면서 대리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대리투표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리투표를 통해서 종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태생부터가 불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종합편성 채널은 종합편성이 뭐냐? 보도는 20% 이내로 하고 예능, 드라마, 스포츠 각종 자기 자체 생산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80%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종편에서 나오고 있는 그 시사 토크 이거 다 불법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시사가 들어가면 보도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실만 보도한 줄 알고 그걸 넉넉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야. 시사 보도는 20% 이내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시사 토크를 하면서 거짓말을 유포하는 거 이거 신문방송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누가 처벌해야 되냐? 국회에서 종편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대로 처벌하게 하고 면허를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면허 취소 권리는 정부에게 있어요. 정부에게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뭘 해야 되냐? 소위 이제 이번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을 관계된 미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이제 분야별로 그 행정부를 가령 복지면 복지 또는 국방이면 국방
뭐 이 어느 부서면 부서 이렇게 각각 감독하는 팀을 나눈 거예요. 파트를 나눴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감동적으로 보신 덴마크 의원들 자전거 타고 출근해가지고 비서는 2명이 1명밖에 안 쓰고 조그만 책상에서 그 하는 걸 보면서 막 박수치고 눈물 흘렸다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 왜 덴마크 국회의원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검소하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덴마크 국민이 몇 명? 500만. 500에서 많이 보면 560만. 그러면 560만 명 국민의 국회의원이 몇 명? 176명.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몇만? 5천만. 5,100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10배야. 그러면 덴마크처럼 하려면 국회의원 1760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뭐 따지면 1500명 이상이 국회의원일 때 덴마크 국회의원들처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종편과 많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된다. 이 천하의 개구라를 한번 실수할 뻔했죠? 예. 자, 우리 아프리카 우리 방송 감시자님 저 나쁜 얘기 안 했어요? 개구라라고 그랬지? 예. 그러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려는 목적이 뭐냐? 사실요 여러분 9월 달에 국정감사 때 기사 보세요. 무슨 말 나오냐면 수박 겉핥기. 저기 주방을 막 차리고 있어. 네. 수박 겉핥기란 말 나와요. 그죠? 수박 겉핥기 감사. 그게 왜 그러냐면 300명의 국회의원이 15,000개 기관을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15,000개를 어떻게 300명이 다 보냐고. 따져보면 한 사람이 수백 개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만 해도 몇만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국회의원 숫자를 적어도 지금의 2배에서 3배로 늘리던가 아니면 정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정부 기관을 축소해서 비슷한 일 하는 애들은 한꺼번에 몰아놓고 그래야 되는데 박정희 이명박이 공무원 숫자를 엄청 늘려놨어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괴물부서 만들어놓고 이상한 부처를 막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 뭐 공무원들을 작은 정부 그러면서 말단 공무원들은 줄였어요. 그래놓고 누구를 늘렸느냐? 청와대 전문위원 이런 거 있잖아요. 박근혜나 이명박에게 충성을 맹세한 공채 인원. 네, 감사합니다. 호남은 달라.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말단 공무원들은 줄이고 고위공직자 1억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이명박 박근혜가 엄청 늘려놨어요. 그거 다 누구 세금? 우리 세금. 그게 그 청와대와 관계된 일만 하는 걸로도요 정확한 인원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명박 때 노무현 정부보다 몇십 프로가 늘어났어요. 몇십 프로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명박이 당선될 때 뭐라 그랬냐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노무현 너무나 큰 정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행정부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경영하겠다고 개뻥을 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 직속 기관을 늘린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연봉이 1억 이상이에요. 심지어 누구도 박근혜 트레이너. 박근혜 트레이너도 비싸게 돈 받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돈 전부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특혜를 누린다. 하는 일 없이 특혜를 누린다고 굉장히 욕들 많이 해요. 박근혜 헬스클럽은 어떡할 거냐고. 1억짜리 헬스기구는 어떡할 거냐고. 그거는 특혜 축에도 못 끼잖아요.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90만원짜리 휴지통 써요. 거기다가 의자는 몇백만원짜리를 사드렸는데 그 다음에 뭐더라 하여튼 무슨 사무용품을 엄청 사드린 거야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 제출한 대로 사무용품을 샀다면 지금 청와대에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거야. 그게 깔려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사무용품 구입비라는 명목으로 구라를 치고 물건을 계속 사들이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어버이였나? 어디로 갔을까? 이거 이미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겁내지 마세요. 언론 보도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2014년에 다 보도 나온 거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행정부에서 새는 돈이 더 많아요. 무엇보다 행정부에서 새는 가장 큰 돈이 뭐냐? 국방비죠. 전 세계에서 그 국민 대비 국방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가 아니야. 국민의 평균 소득 대비 국방비가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평균 소득 낮은 거 아시죠? 2천만 원대잖아요. 서민 평균 소득이 2천만 원인데 지금 국방비로 30몇 조 원이 나가요. 그런데 이 30몇 조 원이 어디 나가는지 제대로 감시 감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국가 기밀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럼 그 국가 기밀이라 하면서 이 국방비를 어디다 쓰느냐? 주로 외국 무기를 사들이죠. 미국 무기를 사들여. 근데 이 미국 무기가 너무 치명적이라서 실제로 쓸 수 없대요. 뭐 하는 짓이야. 실제로 쓸 수 없는 미국 무기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들이는데 이게 사는 비용보다요 관리비가 더 든대요. 그거 아세요? 유지비가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조 원이 미국산 무기의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여기서 들었는데 이 전북이 누리과정 예산이 유일하게 집행 안 되는 데가 전북이에요. 지금 다른 지역은 이 변칙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만들어 갖고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만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전북 교육감이 제일 먼저 그 누리과정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탈 때까지 안 하겠다. 그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몇 개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막 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 와서 항의하다가 깔려서 병원에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싸워서 얻으려는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 100억. 100억이 없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문을 닫고 어린이집 원장이 땅바닥에서 짓밟히고 있는데 우리는 1년에 수조 원씩을 활용을 할 수 없는 무기 유지 관리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비가 가장 뭐라 그러지? 비용은 싼데 효과가 높은 거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해서 가성비란 말 쓰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 개판인 거예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민영화 가스나 전기를 민영화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천공항을 민영화할 때도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 지분의 49%까지만 민간에 팔고 51%는 정부가 소유하기 때문에 이건 민영화가 아니다 라고 아니 우리 안 식구가 더운 뒤 다른 데 있으면서 갖다 주라고 보낸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좀 숟가락을 담가주세요. 컵에. 네. 맛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일부러 맛있게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한쪽에서 먹어요. 네. 호남은 달라. 손가락이 모자라. 예, 잠깐만요. 일단 요걸 좀 받아주시고. 아, 이 숟가락. 네. 어떻게? 이거 우리 저기 날라갔다. 한 숟가락씩 그 우리 시청자님들 같이 좀 이렇게 드셔주세요. 아, 내가 한 숟가락을 먹고 가져오신 일단 식혜를 한 예? 아니에요. 더 사다 주시라고. 조금 많이 가져올 때. 아니야. 괜찮아. 예.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제가 한 젓가락 먹고 한 숟가락 먹고 그 다음에 돌릴 테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명 같이 먹어야 돼요. 여러 명 같이 먹어야 되니까 어머 이게 뭐지? 비비알 것 같아요. 먹어본 적 이게 전주에서 유명한 거예요? 줄 서서 사오셨어요. 줄 서서 줄 서서 사오신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네. 비벼서 막 얼음이 막 이거
이걸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숟가락을 공유해야 되니까 이렇게. 잠깐 방송을 쉬고 이걸 먹은 다음에 오케이. 한 숟가락씩. 순천 가야 돼요. 저 지금 이제 순천 가려면 6시에 출발해야 돼요. 예. 자, 지금 계속 간 잡았어. 뭐를 자꾸 먹이면서 이제 알았어 내가. 이 사람들이 진짜 뭐를 자꾸 갖다 먹이면서 시간을 늘리고 있는 거. 호남은 달라. 자, 옆으로 돌려주세요.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마 이제 우리 이 근처에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이 올 거야. 쟤는 뭔데 저래? 쟤는 뭔데 저 사람들 막 저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막 아껴주시고 이걸 어떻게 갖고 가나 싶어서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 멘트 같아요 이러면서 못 간다라는 중간 딱 정말 날카로우신데요. 예. 자, 그래서 아까 또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또? 중간에 다 잊어버렸어. 국방비. 그래서 이 국방비가 낭비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낭비되는 국방비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이 복지 비용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정말 우리 며칠 전에 온 국민을 울렸던 기사. 저소득층의 여자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깔창에 휴지를 대고 생리대를 대용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 입장에서 정말로 이 낭비되는 돈들, 그때 해외에서 들려온 소식이 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에 자기 아버지 우상화 비용으로 해마다 2천억 주기로 했다. 2천억 원어치 생리대를 사서 뿌려라 이씨.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국방비가 그게 너무 비싸요. 이 비싼 국방비가 관리 감독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줄이자고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또 욕을 먹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야?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국방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우리가 50%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의 눈에는 무임승차로 보여.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다른 나라는요, 전액을 미국이 부담해요. 일본이나 필리핀은 전액을 미국이 부담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50%를 부담한 것도 얼마 안 돼요. 옛날 과거 독재정부 때는 우리가 전액을 부담하다가 좀 늘어난 게 50%를 저쪽에서 되는 건데 트럼프 같은 애들이 볼 때는 그것도 돈이 아까운 거죠.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한미군 철수하라 라고 얘기하면 뭐가 돼요? 우리는 몽땅 또 빨갱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의 답은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그게 답인 거예요. 북한하고 미국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 남한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으로 보내려는 핵무기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더 이상 북한이 핵무기로 시비를 안 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뭘 할 필요가 없다. 국방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북미 간의 평화협정, 그리고 전쟁 반대 평화수호, 그리고 평화통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평화통일이라는 거죠. 아까 아베 얘기했는데 지금 아베가 일본에서 통과시킨 법이 굉장히 심각한 법이에요. 이 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이 지금 일본에 계속 지진하고 화산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필리핀, 그 다음에 이게 그 환태평양 조산대라 해서 태평양 둘레가 지금 다 그렇게 화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해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거라는 그런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포가 영화로 나온 게 2012년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아베가 그 자위대를 파병하는 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군이 북한을 쳐들어가겠다는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바마는 사실은 이제 무기 사업자들의 후원이 아니라 전기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을 발전시켜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고, 근데 공화당은 무기 산업이 발전을 해야 자기네들이 먹고 산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무기 산업을 계속 유지하는 명분이 북한이니까 오바마는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실제로 논의를 했어요. 작년 겨울에. 그러면 그게 뉴스에 터졌다는 얘기는 뭐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뭔가 주고받는 딜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거래하다가 중단된 건데 이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바마가 북한하고 협정을 맺어버려. 평화협정을 맺으면 우리하고는 6.15 선언, 14선언이 살아나. 그러면 우리하고 북한하고 평화 통일을 해. 그러면 일본이 북한을 쳐들어갈 기회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일본은 끊임없이 북한을 자극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유도해 갈 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현재 일본이 유엔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의 반기문은 일본에게 굉장히 협조적이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리고 현재 일본이 유엔을 이용해서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국내 정치는 지금 쟤네들이 어떤 그 판을 짜놓고 있는지, 지금 이제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문재인 반 문재인 정서를 심은 거예요.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은 뭐였냐면 계속해서 반 문재인 정서를 고착시키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나중에 다음 대선에 문재인이 아니니까 누구를 찍자, 문재인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를 찍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처음에 준비했던 게 안철수로 보인다. 그런데 안철수가 뜨기 전에 망치분이 싹 너네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호남에서 안철수는 아니지 해버린 거예요. 호남 분들이 안철수는 아니라고 딱 해버리니까 안철수 파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을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반기문은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느냐? 없다. 왜 없냐? 유엔에서 1946년에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결의안이 만들어졌어요. 요 결의안은 일종의 국제법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그 유엔 결의안에 의하면 유엔 사무총장은 각 나라의 민감한 비밀 정보를 다루고 있으니 사임한 직후에 어느 정부를 위해서도 일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직후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국제법 전문 교수들이 주장하는 게 적어도 유엔 사무총장이 4년이 임기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4년에서 5년은 지난 뒤에, 한 텀 지난 뒤에는 해도 된다. 실제로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중에 정부의 요직에 나아간 사람은 역사상 2명이다. 한 명이 4년 뒤에 나간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은 9년 뒤에 나간 사람이 있다. 근데 지금 반기문은 1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 12월이 임기 끝인데 1월 달부터 대선 행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된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엔 결의안이 그게 법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제법을 연구한 시청자가 찾아냈잖아. 그거 개뻥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결의안 중에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일반적으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다수의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수의 지지,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결의안은 이게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근데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직후에 대선 출마할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표결된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걸 반기문도 알고 있다. 뭐지? 국제법을 어기면서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걸까?
아니면 반기문을 막 팔아서 사람들이 이 야권 그러면서 지금 언론은 어떤 방향이냐면 반기문하고 문재인하고 안철수만 홍보해요. 끊임없이 3자 구도 얘기하면서 반기문이 1등, 문재인이 2등, 안철수 3등이라고 얘기해요. 그 보도의 목적은 뭐냐? 야권의 다른 후보를 죽이는 거예요. 박원순이나 안희정을 죽이기 위해서, 대선 후보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그래놓고 그 다음에 오세훈을 씩 집어넣고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새누리당은 제가 이제까지 뉴스를 42년 동안 봐온 뉴스의 달인? 6살 때부터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대선 후보 1년 반 전에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새누리당에 대선 후보가 없어요. 압도적으로 나온 반기문은 국제법 위반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인 친박이 추진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원 집정부제라는 개헌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지 않고 그리고 명예직으로 두면서 박근혜가 종신토록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쪽의 주장이에요. 아,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저하고 그 소송을 했던 국정원 직원의 그 댓글들을 저희가 다 자료로 받았어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더러 종신 여황제가 되어주십시오. 종신 여황제라는 게 뭐냐? 이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어떤 명예직이에요. 며칠 전에 나왔던 덴마크 국회 얘기를 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했냐? 궁을 내어준 여왕.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박근혜를 여왕으로 만들어서 평생토록 해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판으로 내세우고 정치는 의원 내각제로 하겠다라는 그게 지금 계획으로 보여요.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선을 지금 이제 무마하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난 3월 달에 우리 필리버스터가 한참 진행될 때 많은 국민들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필리버스터를 중단 안 했으면 총선을 칠 수가 없었어요. 일정상. 해외 투표한 사람들이 투표를 못해서 총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일부러 막 국정원 직원들을 포함한 네티즌들이 필리버스터를 막 띄워가지고 계속 그걸 하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시한을 넘기는 게 목적이에요. 이 총선에 대한 계획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넘겨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거. 국회가 비어버리면 그때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멋대로 제도를 바꾸고 지금 박근혜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테러방지법이 그 필리버스터 때 통과가 됐는데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뭐냐? 아, 특히 또 하나. 엊그저께 미국에서 그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테러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3월 전에는 그런 얘기를 보면 다들 당황했어야 돼요. 왜? 테러가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러나 우리나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테러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이 있어야 테러가 안 생긴다 그랬거든요. 테러방지법이 있으니까 우리 테러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테러 뉴스가 쓱 사라졌어. 우리가 그 주장을 하니까. 예, 좌우지간. 그럼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의 이메일, 여러분들의 전화 통화 내역, 이런 거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얘가 IS랑 연관된 걸로 의심된다. 예를 들어 저한테 어떤 모로코 청년이 어느 날 막 텔레그램이 아니라 그 뭐였지? 페이스북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 그러고 몇 마디를 했단 말이야. 우리 신랑이 IS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당장 끊으라고 해서 다시는 미안해. 우리 신랑이 너 IS래. 그러고 그 친구 차단했어. 그런데 농담할 일이 아니라 모로코에서 나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전화번호를 턴다면 테러방지법은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연락하고 지냈던 여러분의 모든 그 전화번호가 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톡도 안 깔아요. 왜냐하면 카톡은 우리 국내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면 모든 내용을 다 제출해야 돼요. 그게 테러방지법이거든요. 지금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이메일과 그 전화 통화를 감청하겠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지금 그게 불법이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나라에 정보통신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들여다볼 수가 없다. 법대로 할 건데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놓고 내 거 털어봤더라 불법으로. 제 통화 자료 털어봤어요. 예, 그거 불법이거든요. 이건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기 전 작년 12월이에요. 작년 12월에 불법적으로 전화 받으세요. 예. 예. 작년 12월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그렇게 불법으로 저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이제 테러방지법이 있으니까 얼마나 쉽게 마음대로 그걸 들여다보겠어요. 실제로요. 3월 달까지는 우리가 통신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그거 통신사에서 줬어요. 근데 지금 안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통신사에서 법적인 수사 자료라든가 이런 근거를 가져와야 통신 자료를 공개해주겠다라고 거절받은 분이 경북에서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해봐야 돼. 통신 감청 자료를 달라고 해보고 그리고 주나 안 주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테러방지법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하여튼 경북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좌우지간 그래놓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메일하고 통화 내역 볼 테면 봐라. 난 바람 안 핀다. 떳떳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보라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테러방지법 시행령이에요. 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을 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법령인데 여기 뭐가 있냐.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군인을 동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테러 위협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군인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들어가요. 이건 다른 말로 군인을 동원하는 쿠데타랑 똑같은 거예요. 광주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감히 무슨 판단이야. 문제는 뭐냐. 모든 법은 반드시 명확하게 어떤 사건에만 적용된다라는 명확성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의 규정이 모호해요. 위험이 감지될 때 또는 의심될 때 갑자기 너 국정원이지? 그러면 의심이잖아. 너 IS지? 그럼 의심이잖아. 그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시행령을 하면서 군대를 동원하겠다. 그게 지금 박근혜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에요. 이건 뭐냐? 결국 국민들을 공포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군인을 얼마나 많이 동원할까? 군대가 있는 우리 조카 말로는 군인들 아무것도 못한다. 얘 말로는 지금 전쟁 나면 큰일 난다. 자기가 군대 생활 해보니까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군대를 동원한다라는 시행령의 목적은 뭐냐?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카톡으로 돌았던 소문 아세요? 교통법 바뀐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범칙금이 올라갈 거라는 소문이 대대적으로 돌았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었잖아요. 왜 그랬냐? 그거 일부는 거짓말이고 일부는 약간 과장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미실. 제가 덕만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덕만제 얘기 끝났네. 선덕여왕의 미실이 덕만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덕만이더러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디? 라고 물어보니까 덕만이가 아이를 잡아먹는다고도 하고 매우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실이 뭐라 그래요? 그 소문 누가 낸 거 같니? 자기가 냈다는 거예요. 왜? 굉장히 공포의 대상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철저히 거기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실의 전법이었다면 제가 볼 때 지금 계엄령 지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이 정무수석으로 들어간 김재윤인가 김재원? 누가 이름 좀 알려줘봐 시청자 여러분. 김재원이 누구냐? 2013년 8월 달에 계엄령 개정법을 냈던 사람이에요. 계엄령 개정법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계엄령에는 기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기한을 정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계엄령이 한 번 나오면 6개월로 제한하고 6개월로 필요에 따라서 한 번만 연장하자. 이게 계엄령 개정법이에요. 딱 들으면 어머 좋은 법이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계엄령은 언제 발표하는 거냐면 전쟁 시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뭐냐, 그 전쟁에 해당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게 계엄령이에요. 그런데 계엄령에 임기를 주겠다는 것, 기한을 주겠다는 얘기는 뭐냐, 아무 때나 하겠다는 거예요. 반전쟁 시나 전쟁에 준하는 위험 상황이 아니어도 계엄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그거 기한을 조절하겠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거 망치 부인이 방송으로 막 욕을 했어요. 이거 너네 그런 거 아니냐, 이거 계엄령 그거 개정한다는 거 아무 때나 한다는 거 아니냐고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무산됐어요. 2013년 8월 달에 그거 무산시켰습니다. 그랬던 김재원이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와 박근혜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국회 무용론을 펼치고 있고, 국정원은 뒤에서 박근혜를 종신 여왕제로라고 글을 쓰고 있어요. 댓글을 달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두환한테 욕 한마디 했다가 삼천교육대에 끌려가서 맞아 죽고 시신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증언만 있고 시신이 없는 시신들,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으려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무거운 수레를 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이 수레는 도로 내려가 버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올 거예요. 여기 좋네. 전국 부산, 예. 부산, 거제 많은 분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어서, 예, 이 경기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다음은 주말에 한번 와볼까요? 깔려 죽어볼까? 예, 그 전국의 유권자를 그 주말에 오면 한 번에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정말 예뻐요. 여기요, 명동보다 사람 많이 와요. 예. 진짜 많이 와요. 명동은 방송 못해요. 중국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국말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 하여튼 제가 그래서 앞으로 자주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호남은 그냥 일단 믿고 보는 안전빵이었어. 여기는 우리 편. 여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전부 다 각성된 그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은 믿고 나머지를 공략하자는 게 망치 부인의 헛다리였던 거죠. 이번에 깨달았어요. 종편의 힘은 위대했다. 예. 그 종편과 싸우는 방법, 제가 뭐 종편에 출연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 모 방송인 종편에 출연해서 상대방 눈동자에 볼펜 꽂아. 모 방송인 종편 패널 뒤통수에 벽돌 꽂아. 뭐 이런 걸로 뉴스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제 앞에서 그런 개소리를 할 때 저는 인내심을 발휘할 자신이 없어요. 아까 보셨죠? 제가 떡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떡에 내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편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얼굴 보여드리고 같이 사진 찍고 악수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여러분을 만날 때 한 사람이라도 망치 부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저 망치 부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그래요. 예. 아프리카 TV 앱을 깔아주시고 망치 부인을 검색해서 24시간 방송합니다. 화, 수, 목, 금 4일 동안은 낮 2시부터 5시. 그런데 주로 6시에 끝나죠? 2시부터 5시가 정규 생방송. 일요일 저녁 8시에는 평일에 방송 못 보는 직장인을 위한 스페셜 밤방송.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그게 망치 부인의 정규 생방송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역 순회하는 방송은 제가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대선 때까지. 일단 근데 침착하셔야 돼요. 일단 다음 주부터 장마예요. 그 다음에는 휴가철이죠. 그러니까 장마하고 휴가철이 다 끝난 뒤 8월 말 정도부터 제가 이제 다시 지역 순회를 시작할 거니까 어디 오세요 막 이러면서 익산 온다더니 아까 익산 온다더니 이러고 가신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전국 순회를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편이 막대한 자본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그리고 아주 최첨단 장비로 그들이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든다면 저는 발로 뛰면서 이 생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깨우는 망치 부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시야! 끝났어요. 아, 채팅창에 민영화 하면 안 좋나요? 너 이따 내가 차 타고 갈 때 너 들어와 있어. 여기 나가면 너 죽는다 너. 얘 묶어놔. 얼려놔. 뭔다뭐. 차 타고 순천 가는 길에 민영화가 왜 나쁜지 설명할 테니까 기다려. 예. 자, 우리 사진 안 찍으신 분들 나와 사진 찍으시고요. 사진 필요 없고 악수하실 분들. 뭘 또?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사진 찍으세요. 예. 이게 사진 찍으실 줄 아세요? 이게 카메라가. 천천히 찍으시면 돼요. 네. 팬입니다. 9년도부터 봤어요. 네? 9년부터 봤어요. 9년.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 망치! 나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사인이요. 제가 사인할 장비가 없어서. 잡땡기리. 아, 이렇게. 이쪽에 줄인데. 예, 망치. 여기가 고향이고. 아, 예, 고향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줄은 이쪽입니다. 예. 자, 네. 망치. 망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예.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디 됐어요, 분지? 네. 잘 서봐. 엄마. 아, 이 엄마. 망치. 하나, 둘, 셋. 한 장 더. 망치.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저희는 이제 사진 찍고 네. 앞으로 제 갈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너무 고마웠어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예. 네, 네, 네. 망치.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오시고요. 네. 악수만 아까 사진 다 찍어서 언니 너무 반가웠어요. 아 그리고 이거 언니 몰랐어요. 저 이거 커플로 나중에 생각나시면 제 것도 샀어요. 그래요? 기운 받으려고. 동생이 보면 달라고. 자, 고맙습니다. 살펴가세요. 예. 자, 이거 교회 언니. 예,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서로 다 몰랐는데 쌤이었구나. 어차피 비슷하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원래 제가 돈가스 거기 막 해드리려고 했는데 가게문을 닫아버렸어요. 왜요? 왜 폐업? 이거 보러 오려고? 폐업이 아니라 오늘 이거 하려고 휴업. 우리 이제 마누라님한테 혼나죠. 어떡하면 좋아. 사진 한번 찍겠어요. 네네, 사진. 좀 찍어줄래요? 예, 예, 예. 카메라가 어떤 거? 예. 이분은 딸내미. 딸내미. 딸이요? 예. 이렇게 가까이 있으시죠. 이렇게. 아, 저기요, 역광이니까, 예, 역광이니까 이쪽으로 서 있을게요. 그리고 사진을 이쪽에서 좀 찍어주실래요? 예. 가운데서. 네. 따님 싫은가 봐. 네? 아니요. 네. 부끄러워서. 망치! 많지. 한 번 더 찍을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장님께서 오늘 문 닫은 걸로. 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채. 한옥마을. 아, 이게, 네. 제가 가서 이제 서울에 가서 부채를 팔아야 되겠어요. 망치! 많지. 제 친구가 여기 섬시방. 아, 됐어요? 나와요? 망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안녕하세요. 보다가 왔어요. 보셨구나. 원래 오늘 오는 거 모르고 계시다가. 알고 있는데 몇 시에 오는지 몰랐어요. 제 방송. 가족.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예. 이리 와. 야, 그거 맛있겠다. 안아주세요, 안아줘.
망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그 꽹가리 칠 때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죠? 네. 이제 우리가 끝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전주 경기전합 생방송을, 마치고, 이제 순천으로 가는, 순천으로 가는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 네. 재밌게 보셨다라면 추천. 3,551분은 복 받으실 거예요. 근데 보고 추천 안 하고 튀신 분들 오늘 밤 알지? 이불을 빨지어다. 내가 여기서 남들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알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얼리고 다시 리방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